2017년 4월 27일 낮 12시 50분경 경남통영경찰서에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한 빌라로 출동한 경찰. 빌라 주변을 살펴보던 경찰은 1층 주차장 옆 보일러실에서 의문의 아이스박스 3개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사체가 각각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와 흉복부, 골반 부위, 좌우 팔, 좌우 넓적다리, 종아리 등 모두 9부분으로 잔인하게 절단된 사체가 3개의 아이스박스에 나누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살해된 것도 모자라 이토록 끔찍하게 훼손된 사체. 경찰이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빌라에서 10살 난 딸 그리고 남편으로 보이는 40대 남성과 함께 살고 있던 47세 여성 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무용을 전공한 뒤 지방국립대 평생교육원 초빙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초빙교수로 그 전에는 미술무용학과에 실험명사였다는 예술에 대한 과신력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빌라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숨진 정 씨와 함께 살던 49세 김모 씨가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거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 자체도 우리가 다 속을 정도로 우리가 부분 줄 알았지. 그날 저녁에도 금요일 오후에 저 텃밭을 누르고 있었으니까. 정 씨는 전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김 씨와 동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10여 년 전 연인 관계였던 김 씨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친딸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의 시선은 동거남 김 씨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 씨가 사망한 이후 김 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김 씨에게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던 경찰은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빌라 전세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바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사를 가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방을 짐을 다 빼면 이제 돈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짐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바로 돌려줬어요. 함께 살던 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점에서 급하게 짐을 빼고 보증금을 챙겨간 상황. 경찰은 김 씨를 사실상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정 씨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조회한 결과 4월 20일 이후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 시기를 범행 시점으로 보고 이들이 살던 빌라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했더니 4월 20일 오후 2시경 김 씨가 모닝 차량을 타고 들어왔다가 오후 5시경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 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엉뚱한 곳에서 그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김 씨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빌라에 있던 짐을 모두 빼서 이삿짐 센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짐을 갑자기 빼니까 그거 이틀만 처음에 이야기를 이틀만 집을 이거 보관을 한데 애들 채 한 방에 애들 목대 애들 채 한 방에는 어른 채 보통 한 10장. 연인이 살해당한 시점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급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집도 구하지 않은 채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겨두고 사라진 김 씨. 과연 그가 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정 씨가 사망하고 난 뒤 딸의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수사를 계속하던 중 정 씨의 딸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찾았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동거남 김 씨가 전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 지인이 당신 딸을 돌봐주고 있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 맡겨둘 테니 데려가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전 남편이 계속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자 결국 당신의 아내를 죽였다며 범행을 실토한 것입니다. 27일 오후 3시 40분경 경찰은 곧바로 김 씨가 말한 카페로 가서 무사히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라진 김 씨를 찾는 것. 김 씨는 핸드폰 전원을 끈 채로 경기도 구리시와 하남시 등 수도권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로비에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검거됩니다. 빌라에서 사체가 담긴 아이스박스가 발견된 지 33시간 만입니다. 피의자가 은신하고 있을 지역인 모텔 주변을 수색, 피의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발견하여 잠복 근무 중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가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배신감 느꼈는데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증을 하러 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다소 담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되네. 밝혀지겠죠. 이미 있는 그대로 다 밝혔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죠. 경찰에 붙잡힌 김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김 씨와 숨진 정 씨는 사건 1년 전부터 동업을 시작하면서 결국 동거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공동 투자했던 분야는 누비옷 사업. 누비옷은 바느질 땀수를 촘촘하게 누벼 만드는 옷으로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누비 상품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게 생각한 정 씨는 동거남 김 씨의 도움을 받아 법인까지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사업을 돕기 위해 남동생과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누비요? 네. 아, 그분 돈으로? 네. 스스로 만들었어요. 법인 만들고 사단법인으로 만든다고 하고. 확인된 거는 이용호텔은 3억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한 사업 자금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자 점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정 씨가 프랑스에서 열릴 누비 전시회를 준비한다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급기야 남자 문제까지 의심을 하게 된 김 씨. 여기에다 함께 살고 있는 딸이 자신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숨진 정 씨가 감쪽같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 씨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숨진 정 씨는 별거 중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10년 전 두 사람 관계에서 생긴 친딸이라며 김 씨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보여줬는데 사실은 위조된 서류였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받고 왔는데 그거 아무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위조됐다는 거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던 4월 20일 밤 11시 40분경 늦은 귀가에 화가 난 김 씨는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정 씨를 추궁했고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해 딸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도록 했습니다. 빌라에 두 사람만 남게 된 뒤에도 다툼은 다음 날인 21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김 씨는 주방에서 20cm 길이의 식칼을 갖고 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범행 뒤 김 씨는 곧바로 짐을 싸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한 뒤 딸을 데리고 서울로 간 남동생을 찾아가 딸과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빌라에 있는 짐을 모두 치워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범죄 행각이 들킬 거라는 걱정에 정 씨의 사체를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에 김 씨는 다시 통영빌라로 돌아와 숨진 채 누워있던 정 씨의 사체를 안방 화장실로 옮겨 밀일 산톱과 도끼로 사체를 9부분으로 절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이 틀림없이 그 물건을 뺐는지 안 뺐는지 확인하러 밖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사장님께 들킬까 싶어가지고 사체를 그때 사체를 절단하기로 그 마음을 먹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체 유기의 편리성을 위해 토막살인을 하는 경우 복부까지 훼손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인데 김 씨가 정 씨의 복부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분풀이를 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의 잔인한 범죄 행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소원을 아니 칼로 그냥 이렇게 상처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뭐 지금 어떡하죠? 너무 참 지시였다니까 그는 그리고 길이 때도 뭔 뭐냐대요. 너무 잔인한 짓을 해가지고 정 씨의 사체를 훼손한 김 씨는 아무나 보란 식으로 자신이 사는 빌라 1층 주차장 옆 보일러실에 토막 시신이 든 아이스박스를 놔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서울의 숙박시설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데리고 있던 딸이 계속해서 엄마를 찾으며 울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통화 연결을 해주었고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경우 납치 혐의까지 적용될까 두려워 카페에 맡겨둘 테니 데려가라고 이야기한 뒤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 같은 진술과는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 씨가 도피 과정에서 딸을 미끼로 친아버지인 전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숨진 정 씨와 함께 동업한 누비업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법인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해 전세 보증금 6천만 원과 법인 통장에서 빼돌린 4,20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자신의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아이 결혼 자금은 그 아들 결혼 자금을 저만 능력이 안 됩니다. 아들 결혼 자금. 그래서 아들 결혼 자금 해주고 아마 자살하려고 했던. 2017년 9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번 사건 범행 피고인은 살해수법과 사체를 손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뒤 피해자의 어린 딸을 데리고 서울로 도주한 뒤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도 했고 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사단법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법인 자본금까지 인출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과 사체 손괴 그리고 유기에 이르는 일련의 범죄 행위들입니다. 사체를 매우 잔혹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체를 유기하는 것은 또 매우 허술한 방법으로 행해졌는데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언급하는 모습으로 유추해 볼 때 지역에서 명망 있는 교수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피해자와 비교되는 본인의 모습에다가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 등이 겹쳐져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죄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는 조두순 사건으로 흉악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겪은 이유로서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 하거나 법인의 자본금을 인출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2022년에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인은 물론 사체훼손까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김 씨. 가족들의 돈까지 걸었던 사랑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채 수감 중인 김 씨는 하루하루를 참회와 반성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